세차게 쏟아지는 장대비 사이로 낡은 용달차 한 대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철수는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손에 쥐고 있는 구겨진 편지만은 젖지 않게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강철수의 눈앞에는 차가운 철창 너머로 무장한 초병들이 서 있었고 그 뒤편 어딘가에 자신의 전부인 아들 강민호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아들 강민호를 보러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강철수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거만하게 걸어 나온 박대석 대령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철수의 발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노인네가 올 곳이 아니야. 네 아들은 군의 기강을 어지럽힌 죄인일 뿐이니까 당장 꺼져. 강철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허허실실 웃으며 살아온 노인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강철수는 나직하게 움츠렸습니다. 박대석 대령,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렸나? 네가 잊고 있는 모양인데 이 땅 아래 묻힌 진실은 비가 온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란다. 천둥 소리와 함께 강철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이제 잊혀졌던 전설의 귀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88년의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래시장 모퉁이에서 민원의 수리점을 운영하는 강철수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구슬픈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오고 강철수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손님들의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철수의 유일한 낙은 군대에 간 외아들 강민호의 편지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없이 홀로 키운 아들이기에 강철수에게 강민호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강민호가 입대하던 날 강철수는 아들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군대는 남자가 되어 돌아오는 곳이란다.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야 한다. 알겠지? 강민호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연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철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실 강철수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왼쪽 가슴팍에 깊게 새겨진 칼자국과 흉터들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훈장이었지만 강철수는 그 과거를 철저히 지우고 살아왔습니다. 시장의 고단한 일과가 끝나면 강철수는 대포집에 앉아 막걸리 한 잔으로 시름을 달랬습니다. 동료 상인들이 젊은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도 강철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맞장구를 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의 예리한 감각은 시장을 오가는 낯선 이들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강철수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로부터 온 편지가 평소와 달리 짧고 글씨체가 심하게 떨려 있었던 것입니다. 강철수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아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지 구석에는 희미한 핏자국 같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강민호의 문장은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반복될수록 강철수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철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군과 관련된 정보와 현장을 누볐던 강철수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철수는 즉시 짐을 꾸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며칠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강민호가 복무 중인 최전방 부대로 향했습니다.
용달차를 몰고 구불구불한 강원도 산길을 오르며 강철수는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강철수가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넘나들었던 그 산맥들이었습니다. 부대 면회실에 도착한 강철수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아들 강민호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에 강철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강민호의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걷는 폼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생기 넘치던 아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누가 이랬어? 강철수가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하자 강민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강철수가 강제로 강민호의 소매를 걷어 올리자 그 안에는 담뱃불로 지진 자국과 시커먼 피멍이 가득했습니다. 강철수의 눈앞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냥 가세요. 제발 아무 말 말고 그냥 가세요.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강민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대석 대령의 신복인 김중사가 들어왔습니다. 김중사는 강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봐요, 노인네. 면회 시간 끝났으니까 네 아들 데리고 들어가게 비켜요. 군기가 빠져서 교육 좀 시킨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고. 강철수는 김중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 김중사는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철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육? 담뱃불로 지지는 게 니들이 말하는 교육이냐? 이 부대 책임자가 누구야? 당장 데려와. 김중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책임자? 박대석 대령님이 니 같은 장사꾼 만나줄 뿐인 줄 알아? 이 새끼가 미쳤나? 야, 강민호. 니네 아버지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오늘 밤 죽을 줄 알아. 강민호는 사색이 되어 강철수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폭행과 갈취가 일어나고 있고 그 배후에 박대석 대령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부대를 나오며 부대 정문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육군 제7사단.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지휘관 명단에서 박대석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강철수는 차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잊어버리기로 맹세했던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다. 강철수. 그래, 유령이라고 불리던 그 강철수다. 박대석이라는 놈에 대해 알아봐줘. 내 아들이 그놈 밑에서 죽어가고 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수의 귀환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강철수는 부대 인근 여인숙의 방을 잡고 어둠 속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썩어 빠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강철수는 다시 한번 어둠 속의 포식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강철수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작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가를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전우들의 얼굴과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권력을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박대석 같은 인간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강철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통 노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살기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렸어. 박대석, 네가 가진 그 화려한 계급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내 손으로 직접 보여주마.
강철수는 어둠을 뚫고 다시 부대 담벼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부대의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고 아들이 갇혀 있는 내무반의 위치를 확인하는 강철수의 움직임은 예전 전성기 때와 다름없이 민첩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강철수는 시장통에서 낡은 연장을 만지던 그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숙 방 한편에서 강철수는 낡은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색 특수 작전복을 꺼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처럼 날렵하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강철수는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아들 강민호가 소속된 부대 외곽 울타리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강철수가 적진 깊숙이 침투할 때 사용했던 침투 경로와 군의 경계 시스템은 시간이 흘렀어도 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비껴가는 정확한 찰나를 포착하여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강철수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부대의 행정관람실이었습니다. 강철수는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비리의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들 강민호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은폐하려는 박대석 대령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강철수는 행정실의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고 들어가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철수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부대에 보급되어야 할 최신형 장비들이 장부상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민간 업자에게 빼돌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부의 마지막 결제 칸에는 박대석 대령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 녀석이 이 더러운 돈잔치를 목격했던 거구나. 강철수는 낮게 읊조리며 서류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행정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철수는 본능적으로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 부대의 주임원사인 이상철 원사였습니다. 이상철 원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강철수는 이상철 원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철 원사는 25년 전 강철수가 팀장으로 있던 특수부대에서 막내 하사로 복무했던 바로 그 이상철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상철 원사의 뒤로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아, 여전히 밤잠이 없는 모양이구나. 이상철 원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강철수의 얼굴을 확인한 이상철 원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상철 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팀장님? 강철수 팀장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강철수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이상철 원사에게 아들 강민호의 상태와 박대석 대령의 비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상철 원사는 고개를 떨구며 강민호가 박대석 대령의 비자금 장부를 우연히 발견한 뒤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박대석 대령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강민호를 탈영병으로 몰아 처리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강철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인생까지 망치려 하느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강철수는 이상철 원사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 원사는 박대석 대령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여 자신도 손을 쓰기 어렵다며 주저했습니다. 강철수는 이상철 원사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상철아, 우리가 군복을 입었던 이유를 잊었느냐? 나라를 지키고 부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지금 네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계급장이 무서워 눈을 감겠느냐. 강철수의 일갈에 이상철 원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수는 이상철 원사로부터 박대석 대령이 오늘 밤 강민호를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송이라는 미명 아래 강민호를 영원히 입막음하려는 박대석 대령의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철수는 행정실을 빠져나와 강민호가 갇혀있는 임시 수용시설로 향했습니다. 부대 안은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곳곳에 배치된 초병들의 눈을 피해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 강민호를 본 강철수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왔다. 정신 차려라. 강철수의 목소리에 강민호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강민호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철수는 아들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대석 대령과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철수와 강민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대석 대령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철수, 네가 여기까지 제 발로 들어올 줄은 몰랐다. 시장 바닥에서 쥐죽은 듯 살았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텐데 네 발로 무덤을 팠구나. 박대석 대령의 도발에 강철수는 강민호를 뒤로 숨기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의 명령에 헌병들이 강철수와 강민호를 에워쌌습니다. 강철수는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철수는 품 안에서 아까 챙긴 비리 장부의 사본을 꺼내 보였습니다. 박대석 대령, 네가 저지른 죄악이 여기 고스란히 적혀 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네가 쌓아 올린 그 가짜 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강철수의 말에 박대석 대령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권총을 강철수의 이마에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그까짓 종이 쪼가리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여긴 내 부대고 내 세상이다. 여기서 죽어나가는 건 니들 부자뿐이야. 긴장감이 폭발하려는 찰나 강철수는 박대석 대령의 허점을 노려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강철수는 박대석 대령의 손목을 비틀어 권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박대석 대령의 목을 팔로 감아 인질로 잡았습니다. 헌병들은 당황하여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강철수의 서늘한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강철수는 박대석 대령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박대석, 네가 잊은 모양인데 나는 1992년 평양 인근까지 침투해서 살아 돌아온 놈이다. 내 손에 힘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네 목뼈는 모래성처럼 바스러질 거다. 박대석 대령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박대석 대령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저격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강철수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강철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박대석 대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박대석 대령은 뒤로 물러나며 헌병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철수는 부상당한 어깨를 움켜쥐고 강민호를 감싸 안은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창밖은 숲과 이어지는 경사면이었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추격조의 함성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수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으며 강민호를 끌고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극심했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강민호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총까지 맞았다는 사실에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제발 저를 버리고 가세요. 이대로는 둘 다 죽어요. 강민호의 울음 섞인 호소에 강철수는 아들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모든 것이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부대 전체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강철수와 강민호를 무장 간첩으로 조작하여 사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국가의 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강철수는 과거 자신을 도왔던 정보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대석 대령의 손길이 이미 닿았는지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철수를 돕기로 했던 이상철 원사마저 박대석 대령에게 비리 협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라디오 뉴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통로가 차단되고 사면 초가의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강철수의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강철수는 산속의 낡은 대피소에 강민호를 숨기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멀리서 추격조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강철수는 강민호에게 자신의 군번줄과 장부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한다. 이 산을 넘으면 작은 민가가 나올 거다. 거기서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라.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이 사람만 믿어야 한다. 강민호는 강철수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강철수는 단호하게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강철수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추격조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숲속을 달리며 강철수는 소리쳤습니다. 박대석, 내가 여기 있다. 네가 찾는 건 나 아니냐. 강철수의 외침에 추격조의 총구가 강철수를 향했습니다. 수십 발의 총탄이 강철수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뒤는 천길랑 떨어지었고 앞에는 박대석 대령과 중무장한 병력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다, 강철수. 네 아들도 곧 네 곁으로 보내주마. 강철수는 벼랑 끝에서 하늘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강철수의 등 뒤로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어깨에서 흘러내린 선혈은 빗물과 섞여 발등을 적셨고 눈앞에는 수십 개의 총구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악인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강철수의 턱을 권총 총구로 치켜올리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강철수, 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파괴한 집안의 아들이다. 1985년 네가 정이라는 이름으로 고발했던 박정훈 장군이 바로 내 아버지였지. 네 그 잘난 고발 한 번에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아버지는 불명예 전역 후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때 맹세했지. 언젠가 니놈도 똑같이 소중한 것을 잃고 무너지는 꼴을 보겠다고. 강철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군 내부의 거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청소 작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강철수의 팀은
박정훈 장군을 포함한 부패 장성들을 몰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의 결과가 오늘날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한 것이냐? 박대석, 네 복수의 대상은 나지, 내 아들이 아니다. 민호는 아무 죄가 없어. 박대석 대령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죄가 없다고? 아니, 강민호의 죄는 네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네 눈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내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다. 박대석 대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 저편에서 헌병들이 결박된 강민호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온몸은 피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은퇴 후에는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시장통에서 비굴할 정도로 허허실실 웃으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철수는 박대석 대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박대석,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라. 민호만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내 아들만은. 하지만 박대석 대령은 강철수의 얼굴을 군화발로 지시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대석 대령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호를 탈출시키려던 이상철 원사가 사살당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강철수의 마지막 조력자이자 아들 같았던 후배마저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강철수는 절망의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동료는 죽었으며 자신은 살인 병기에서 이제는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강철수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이지는 마라. 저 밑에 떨어져서 사지가 뒤틀린 채로 네 아들이 처형당하는 소식을 듣게 해줄 테니까. 헌병들이 강철수를 밀쳐냈고 강철수의 몸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어두운 계곡 아래로 추락하며 강철수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박대석 대령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거센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강철수의 의식은 그렇게 차가운 어둠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뺨을 적시는 감각에 강철수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계곡 하류의 바위 틈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뼈가 어긋난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강철수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철수는 진흙탕 속을 기어다니며 아까 강민호에게 주지 못한 마지막 장부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 조각에는 박대석 대령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 죽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철수 씨, 우리 민호만큼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강철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책감은 곧 거대한 분노와 각성으로 변했습니다. 강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장통 노인으로 숨어 살며 과거를 부정하려 했던 것이 오히려 박대석 같은 괴물을 키운 셈이 되었다는 것을요. 나는 시장 상인 강철수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임무부대 유령이라 불리던 강철수다. 강철수는 스스로 탈골된 어깨를 바위에 부딪혀 맞추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강철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강철수의 눈빛은 이제 예순의 노인이 아닌 전장을 누비던 맹수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자신이 아들에게 주었던 군번줄에 숨겨진 위치 추적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만일을 대비해 직접 개조했던 그 군번줄이 아들의 생사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산을 내려와 미리 봐두었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철수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군 내부 부패 세력들의 명단과 증거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낡은 무전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주파수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 강철수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생존 전우들에게 보내는 최후의 소집령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정말 당신입니까? 살아계셨던 겁니까? 강철수는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다. 지금 제7사단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박대석 대령이 국가 장비를 빼돌리고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 나를 돕겠느냐 아니면 방관하겠느냐. 무전기 너머에서는 일제히 명령만 내리십시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강철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상처 입었지만 강철수의 내면에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강인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강철수는 낡은 칼날을 갈며 박대석 대령의 사령부를 응시했습니다. 내일 새벽 진실과 마주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철수는 아들의 군번줄 신호가 아직 깜빡이고 있음에 감사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1992년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다시금 강철수의 폐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깊은 안개는 마치 강철수의 앞날을 예견하듯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강철수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제7사단 사령부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철수의 좌우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병들이 낡은 야전 상의를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전설적인 특수작전을 함께했던 강철수의 전우들이었죠. 그들은 비록 세월의 풍파에 얼굴은 주름졌으나 눈빛만은 20대의 그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연병장에는 박대석 대령이 중무장한 병력을 배치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강철수와 노병들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강철수,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은퇴한 퇴물들을 모아놓고 국가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오늘 여기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군. 박대석 대령의 손짓 하나면 수십 발의 총탄이 쏟아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흔들림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철수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대기를 울리는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박대석 대령, 네가 말하는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냐? 사리사욕을 위해 군 장비를 빼돌리고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 부하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네가 감히 국가를 논하느냐? 네 아버지가 불명예를 안고 죽어간 것은 내 고발 때문이 아니라 네 아버지 스스로가 짊어진 탐욕 때문이었다. 그리고 네는 지금 그 탐욕의 대물림을 완성하려 하고 있구나. 강철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대석 대령은 광분하며 발포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령부 대형 스피커에서 박대석 대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강철수가 박대석 대령과 대치했을 때 녹음했던 비리 자금 계좌와 강민호를 죽이겠다는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철 원사가 목숨을 걸고 빼돌려 강철수의 전우들에게 전달했던 마지막 녹취록이었죠.
연병장에 모여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지휘관이 사실은 추악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총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박대석 대령은 직접 총을 들어 강철수를 겨누었습니다. 입 닥쳐. 저건 다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때 사령부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헌병대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강철수가 미리 연락해 두었던 군의 마지막 양심들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수사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하지만 수사관들은 박대석 대령을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대석 대령이 끌려가며 강철수를 향해 저주를 퍼부을 때 강철수는 쓰러져 있는 아들 강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민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오실 줄 알았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강철수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품에 안고 통곡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전사의 투지는 사라지고 오직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비의 통함만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철수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남은 수명 전부를 바쳐도 좋다고 말이죠. 하늘에서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눈부신 새벽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철수는 아들을 구급차에 싣고 떠나보내며 비로소 자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악의 고리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아들과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야 하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므려. 노병들은 강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묵묵히 경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시장통 노인이 아닌 진정한 영웅 강철수를 향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식어가고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재래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장 모퉁이의 민원의 수리점 간판은 새롭게 칠해져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돋보기를 쓰고 고장난 텔레비전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강철수의 옆자리에는 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었지요. 바로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전역한 아들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는 부대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이겨내고 이제는 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사투를 벌였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아버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름때 묻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대석 대령은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 세력들은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상철 원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로운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상철 원사는 가끔 시장을 찾아와 강철수와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예시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강철수가 전설적인 특수부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큰 병을 이겨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요. 강철수는 그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철수는 아들과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강철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올리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약속 지켰어. 우리 민호, 이제 내 옆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나도 이제 당신 보러 갈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갈게. 강민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두 부자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갔습니다. 강철수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총칼을 들고 전장을 누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살아가는 인내라는 것을요. 강철수의 인생 산막은 그렇게 평화로운 마무리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수많은 흉터가 남았고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지만 강철수는 이제 그 상처들을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맞이하는 매일 아침의 햇살이 강철수에게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보상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강철수와 강민호의 삶은 시장통의 소박한 소음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전설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기적이라 말하겠지만 강철수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오늘이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아버지들도 강철수처럼 가슴속에 저마다의 전쟁을 치르며 가족을 지켜내고 있겠지요. 그 모든 아버지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에필로그. 오늘 전해드린 강철수 씨와 강민호 군의 사연,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으로 남으셨나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의 힘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평소 전하지 못했던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가슴 찡한 사연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굴하여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오디오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